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프랑스계 한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계 한국인인 쥐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계 한국인으로서 겪었던 황당한 에피소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럽인인 제가 어쩌다 프랑스인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프랑스는 자유롭고 문화예술이 발달한 나라지만 그만큼 불편한 점도 많은 나라였습니다. 일단 프랑스인들은 열정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고집세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빈정대거나 비꼬기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대화 지문을 보면 상대 험담이나 말싸움을 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아르바이트식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칠 때 영국 여학생이 저보고 프랑스인들은 평소에도 말싸움을 잘하나요? 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본 적 있는데 얼굴이 화끈해진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프랑스인이면서도 그런 기질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단 부모님 두 분 다 자국민으로서는 드물게 유순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태생적으로도 부모님의 성격을 많이 닮아 전형적인 프랑스인 성격인 여동생과 많이 달랐죠. 그렇다 보니 같은 프랑스인이면서도 내 나라 사람들이 참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고집은 더럽게 센데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고 자유주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 프랑스인은 이성관계에서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프랑스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바람기가 있다는 건 잘 아실 테죠. 제 친구 중에는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여러 명과 다자연애를 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커플이 동거를 했는데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언제든 마음이 변하면 쉽게 깨졌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불안정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 절차 같은 걸 거치지 않고 재산 분할도 하지 않다 보니 부담 없이 언제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관계였고 프랑스 여성 또한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동거 경험이 여자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다 보니 남친에 대한 애정이 식고 새로운 남자가 생기면 쉽게 이별을 통보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자유분방하게 사는 건 괜찮은데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 여동생 또한 8년 넘게 동거혼을 하다가 남편과의 사랑이 식었다며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 직장 상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카는 무척 혼란스러워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일부러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깃털처럼 가벼운 프랑스인의 관계에 무척 신물난 상태였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저는 번역가로 활동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주의가 강하다 보니 외화들도 주로 프랑스어로 더빙하는 편이고 더빙에 쓰이는 프랑스어도 정제된 형태의 품격 있는 프랑스어 사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선정성 등을 검열하는데 프랑스는 더빙된 프랑스어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깐깐히 집어내죠. 그렇다 프랑스어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살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상투적인 표현을 싫어하다 보니 AI 번역도 꺼리는 회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문학적인 소양이 요구되는 소설, 시, 영화 등에서는 인간만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번역가들의 수요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직업적 특성 덕분에 저는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자국에서만 계속 살란 법은 없잖아요. 나에게 맞는 새로운 나라를 찾고 싶었습니다. 짧으면 2~3달, 길면 반년 정도를 머무르며 정착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곳이 한국이었죠. 한국은 차갑고 새침한 프랑스인들과 달리 정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좋아하는 특성상 저는 북적거리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좋아서 통영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도시임에도 별명이 동양의 나폴리라고 해서 호기심이 일었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통영은 수백 개의 섬이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윤희상, 박경리, 이중섭 등의 문화예술가 등을 낳은 도시답게 문학관이나 전통공예관, 미술관, 음악당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으며 곳곳에 분위기 좋은 카페와 따뜻한 분위기의 책방들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사람들답게 인심은 무척 넉넉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백반집의 할머니는 무뚝뚝했지만 자주 먹는 반찬을 조용히 알아서 리필해 주시곤 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혼외 가정이 적고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눈높이도 프랑스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에 자주 머물다 보니 집주인 내외나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프랑스인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품고 살았고 여자들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고 충격적이었던 게 프랑스보다 훨씬 높은 모유 수유율이었습니다. 한국은 출생 직후 모유 수유율이 90% 이상에 6개월이 지나도 무려 60% 이상이 모유 수유를 지속하지만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모유 수유율이 60%나 생후 6개월이 지나면 10%도 안 될 정도로 모유 수유율이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여자들이 몸이 망가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빨리 관두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여자들의 자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나는 나고 아이를 위해 언제나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집이 센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한국에서의 공동체적인 삶을 경험한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한국에서의 삶이 잘 맞았던 저는 처음에는 단수비자로 왔다가 곧 복수비자를 신청하며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맞아 부모님을 뵈러 갔더니 어머니께서 아예 한국에서 살 생각이야? 여기저기 옮겨 다니더니 이제 한국만 가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제야 꽤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다는 걸 깨달은 저는 한국으로 다시 가서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살까? 어차피 나는 직업도 번역가라 딱히 어디 살든 상관없는데. 프랑스에 갈 일 있으면 잠시 갔다 오면 되지. 저는 한국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일반 연수 비자였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도 할 겸 어학당에 입학했습니다. 어학당 공부로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높은 급수를 딴 후에는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제 직업은 어차피 번역가였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영어 번역 이외에도 한불 번역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또 석사 과정을 하고 나서는 어학원에서 일하면서 번역 일을 병행하다가 영주권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는 귀화까지 성공했죠. 솔직히 저도 한국이 좋긴 하지만 귀화까지 결심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제가 귀화를 하게 된 이유는 프랑스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이슬람 이주자들 때문에 파리의 분위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소매치기가 많긴 하지만 경범죄율이 높은 거지 강력 범죄율이 높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여자 혼자 다닌다고 해서 큰일을 당하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파리에 오는 사람들도 여행객들에게 여자는 93지역과 94지역 쪽은 가지 말아라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계와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종교 분쟁이나 사상 다툼도 나날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나 사람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다툼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이슬람인한테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 프랑스인들끼리 잠시 이슬람에 대한 농담을 좀 했다고 길거리 모르는 아랍인한테 맞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제 친구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안도 안정적인 데다가 중소도시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귀화를 결정했어요. 처음엔 귀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부모님들도 파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겪고는 생각이 바뀌신 듯 했습니다. 차라리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한국인이 된 저는 귀화를 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국에서 살지만 부모님의 생신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 제 생일날에는 꼭 프랑스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 가서 새해 연휴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2023년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새해는 꼭 가족이랑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29일 날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프랑스인과 스페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번 새해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고향에서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영어로 한국 여권이라고 눈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고 여권과 저를 번갈아 보면서 수상한 눈길로 쳐다봤죠. 저는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관은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갑자기 저를 데리고 어떤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상 밖의 대우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귀화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귀화인 친구들은 오히려 한국 여권을 들고 가면 어딜 가든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남들이 받는 입국 심사 시간보다 더 줄어들거나 혹은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거나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 듣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스페인이 미국이나 독일만큼 입국 심사가 깐깐한 나라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난도가 낮은 편에 해당했습니다. 물론 후진국 출신은 깐깐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 같은 선진국은 잘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끌고 가더니 이게 무슨 해괴한 변고일까요? 방으로 끌고 간 입국 심사관은 저를 앉히고 귀화한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등을 요구했습니다. 덕분에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또다시 제출해야 했고 당연히 증명서를 결제하고 팩스로 보내오고 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과 돈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관련된 질문들도 이루어졌는데 마치 귀화 시험을 봤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심지어는 대사관에 전화해 이 사람이 진짜 한국인이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왜 이렇게 깐깐한 거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분을 증명하고 나서야 입국 심사가 통과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저는 왜 이렇게 엄격한지 물어봐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입국 심사관은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개월 전 파나마에서 한국 여권을 위조한 중국인이 적발되었는데 또 지난 10월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다가 누군가가 이미 여권을 재발급한 이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한국 여권 위조는 2021년 감소했다가 코로나가 완화되기 시작하자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 바로 전날에도 한국 여권은 아니지만 여권 위조를 했다가 걸린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네요. 당연히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면 외국계 귀화자들이 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저는 여권 파워가 큰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인데다가 한국인치고는 이국적인 외모였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프랑스계 귀화자라서 이 정도인 거지. 이름이 중국식인 중국계 한국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루 내내 붙잡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여권 위조를 하는 국적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권 힘이 강하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원하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도 생기네요. 혹시 제 글을 읽는 사람 중 한국 귀화자가 있다면 비슷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